건강검진이라길래 그저 이름 석자만 썼을 뿐입니다. 무료라 해서 부담 없이 받았던 그날의 친절이 제 남은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거대한 사기의 시작일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 순진한 믿음을 이용해 제 통장의 잔고뿐 아니라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저의 존엄까지 통째로 훔쳐갔습니다. 피 같은 제 돈, 그리고 제가 쌓아온 평생의 이름까지 되찾기 위해 제 남은 세월을 걸고 그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 2023년 늦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매일처럼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근린 공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몇십 년 동안 제 삶의 조용한 피난처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볕을 쬐며 손수 챙겨온 귤을 까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활기가 공원 입구 쪽에서 느껴졌습니다. 흰색과 하늘색이 조합된 언뜻 보면 의료진 유니폼처럼 보이는 단정한 복장의 젊은 여자 2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25 정도로 보였고 표정은 깍듯하고 밝았습니다. 할머니, 실례합니다. 저희는 서울의 한 의료재단에서 나온 자원봉사자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및 기초 체력 측정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큼지막하게 무료 검진,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라고 인쇄된 포스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래쪽에는 깨끗한 필체로 서울시 건강증진위원회 후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라는 글자에 저는 경계심을 조금 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의심부터 하는 것이 제 평생의 습관이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전문적이고 친절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왜 여기까지 와서 검진을 한답니까? 이거 혹시 돈 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혹시 몰라 목소리를 낮추어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중 한 명이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염려 마십시오. 저희는 보건소 협력기관은 맞지만 서울에 기반을 둔 국가공인 의료재단입니다. 요즘은 이런 찾아가는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간단한 혈압, 혈당 검진과 함께 무료 영양제 샘플도 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공인의료재단, 봉사, 무료 영양제라는 단어들이 제 마음속의 의심을 빠르게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친절한 손짓에 이끌려 공원 구석에 설치된 작은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막 안은 간단한 의료기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마치 임시 진료소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 팔을 잡아 혈압을 재고 손끝을 찔러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할머니, 혈압은 조금 높은 편이시네요. 하지만 혈당은 아주 양호하십니다. 검진 과정 내내 그들은 제 건강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정말 따뜻했고 저는 깊은 안정을 느꼈습니다. 검진이 끝날 무렵 그들이 작은 크기의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다음에도 이 지역 어르신들께 혜택을 드릴 때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검진 기록 및 다음 봉사 참여 의향서를 받아야 합니다. 성함, 주소, 연락처만 확인하고 아래 칸의 사인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검진 기록을 남기는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펜을 들기 직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나중에라도 돈이 청구되는 일은 없겠지요? 여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봉사입니다. 다만 다음번에 고가줄기세포 치료에 무료 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명단에 올려드릴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일 뿐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저는 서류에 제 이름 석자를 꾹꾹 눌러 쓰고
옆에 있는 붉은색 인주를 집어 지장을 찍었습니다. 지장을 요구하는 것이 조금 찜찜했지만 이미 그들의 친절과 무료라는 말에 저는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그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제 노후, 자금 전체를 노리는 거대한 기만은 그 순간 제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온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우편함에 꽂혀 있는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한 의료재단이라고 찍힌 묵직하고 인쇄 상태가 고급스러운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봉사 후 보내준 감사 서신이나 건강 안내문이겠지.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는 세금 계산서 형식으로 출력된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청구 항목을 읽기도 전에 맨 아래에 적힌 총 청구 금액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구 금액은 1,850만 원, 즉 일금 1,850만 원 정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1, 10, 100, 1,000만억. 이 돈은 제가 젊어서부터 평생 모아온 퇴직금과 노후 자금 중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청구 항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압 산소 요법 예약 10회, 줄기세포 시술 심층 상담 예약 5회, 고가 영양제 패키지, 사전 결제 등 제가 단 한 번도 상담하거나 동의한 적 없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청구서를 거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제 심장의 박동 소리가 온 집안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당장 그 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젊고 나긋나긋한 목소리의 남자였습니다. 당신들, 나에게 왜 이런 청구서를 보낸 겁니까? 나는 무료 검진만 받았소. 1,850만 원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내용은 제 가슴을 얼음장처럼 식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고객님께서는 닷새 전 공원에서 사전 치료 예약 및 계약서에 정식으로 서명하셨습니다. 계약서 3조 2항에는 치료 예약 불이행 시 발생하는 예약금 및 상담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그것은 단순한 건강 기록 서류였다. 제가 발악하듯 외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에게는 할머니의 친필 서명과 지장 기록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의 동의 하에 진행된 합법적인 계약입니다. 만약 청구를 이행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공원에서 흰 가운 여자가 내밀었던 서류 한 장. 제가 무심코 썼던 이름 3글자, 그리고 꾹 눌러 찍었던 지문 하나가 저의 전 재산을 훔쳐간 도구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충격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법적 절차라는 단어였습니다. 법이 사기꾼의 편을 들어 저를 계약 불이행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들의 교활한 친절과 제가 너무나 쉽게 내주었던 제 이름, 석자에 대한 후회가 그날 밤 저를 지독한 불면의 밤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청구서가 도착한 이후 저는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습니다. 1,850만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돈을 넘어 저의 평생의 신뢰와 정직성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아들은 평소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청구서에 적힌 금액과 계약서의 내용을 읽자마자 격렬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료 검진이 어떻게 1,850만 원이 돼요?
이것은 명백한 조직적 사기입니다.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무효예요. 아들은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재단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계약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의 대응은 치밀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고객님의 계약 내용에 대한 문의는 저희 법률팀을 통해 진행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서명 및 지장 등 모든 법적 증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치료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불이행하셨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이 청구된 것입니다. 냉정한 상담원의 목소리는 아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아들은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돈을 또다시 잃을까 두려워 망설였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저를 모시고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낯선 경찰서 건물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 담당 형사는 시종일관 미지근한 태도였습니다. 형사는 저희가 제출한 계약서 사본과 청구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안타깝지만 이건 사기죄로 입건하기 어렵습니다. 서명과 지장이 본인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경우 계약 내용을 모르고 체결했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 문제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법은 나 같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구나. 사기꾼이 친절하게 계약서를 쓰게 만들면 그것이 합법이 되는구나. 경찰의 외면과 법의 무관심 속에서 아들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아무리 화를 내도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네요. 저희끼리 싸워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개인의 존엄을 되찾는 고독한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혼자서 사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같이 재단의 사무실이 있는 번화가로 나갔습니다. 저는 희망보다는 분노에 이끌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으리으리한 사무실 앞에서 며칠을 서성였습니다. 저는 재단 직원들에게 욕설이라도 퍼붓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제가 숨어 지켜보던 재단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 한 분이 사무실에서 뛰쳐나오며 통곡했습니다. 내 평생 모은 돈 내전 재산 너희 악마 같은 것들 천벌을 받을 것이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공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저도 저들에게 똑같이 당했습니다. 혹시 무료 검진 이야기였나요? 그 할머니의 이름은 김 씨였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경상도 지방에 사시는데 그곳에서 열린 지역 주민 건강 박람회에서가 2,200만 원 상당의 고액 시술 계약을 체결당했습니다. 수법과 내용은 저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저와 김 씨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인 동시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강인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놈들은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해서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당한 사람이 분명히 우리뿐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김 씨 할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희는 당장 지역 노인복지회관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모 의료재단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하루에만 전국 각지에서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댓글과 쪽지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인천의 박 씨 할아버지, 강원도의 이 씨, 아주머니 등 피해자들은 모두 6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모임방을 만들고 각자가 당한 피해 사례와 계약서 사본, 청구서, 내역 등을 공유했습니다. 수십 장의 서류를 비교 분석하면서 저는 소름 돋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계약서의 내용, 여직원들의 멘트, 그리고 청구 항목까지 모두가 동일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교육된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저는 경찰이 외면했던 이 싸움이 이제 피해자들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잃었던 힘을 되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와 김 씨 할머니가 중심이 된 피해자 연대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모인 12명의 피해자들로 구성된 강력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메일과 단톡방을 통해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기 조직에 대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찰이 단순 민사로 판단했던 이 사건을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피해 사례를 꼼꼼하게 대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다른 도시, 다른 시기에 검진을 받았지만 피해 사례는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계약 유도, 멘트 무료 봉사, 서울시 후원, 다음번 무료 혜택, 명단 등록 등의 멘트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청구 항목, 고압 산소 요법 예약, 줄기세포 시술 심층 상담, 고가 영양제 패키지, 사전 결제 등 난생 처음 듣는 항목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금액대 1,800만 원, 2,500만 원까지 유사했습니다. 직원 복장 및 태도 모두 흰색 가운이나 단정한 복장으로 매우 친절했으나 서명 시에는 재촉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 증거들이 이 조직이 하나의 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대한 사기 네트워크임을 입증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 피해를 입은 박 씨 할아버지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 여자가 계약서에 사인할 때 이것은 국가건강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니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아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같은 곳에 허위 청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단서에 집중했습니다. 사기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비급여 진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국가기관에는 허위 또는 과다 청구를 하여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희는 모든 청구서 사본을 모아 재단이 사용했던 법인 계좌, 번호와 사업자 등록 번호를 중심으로 정보를 재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찾아낸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경찰에게 외면당했으므로 이 거대한 조직을 움직일 유일한 길은 국가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며칠 뒤 심평원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을 부당 청구 조사 담당관이라고 소개한 남자였습니다. 할머님, 저희가 접수하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도 이 서울의 한 의료재단의 청구 패턴을 수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조사 결과 이 재단이 청구한 항목들이 의료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교묘하게 청구하여 재정을 낭비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심평원 담당관은 이 재단이 노인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 외에도 국가 의료비를 조직적으로 가로채고 있었다는 내부 정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희의 투쟁이 단순한 사기 피해 복구를 넘어 국가 정의를 실현하는 싸움이 된 것입니다. 저는 심평원 담당관에게 저희가 모은 모든 증거자료 12명의 계약서 사본, 청구서, 내역, 조직의 동일한 사기 매뉴얼 등을 빠짐없이 넘겼습니다. 심평원은 저희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재단에 대한 대대적인 부당 청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평원에서 저에게 결정적인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서울의 한 의료재단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및 부당 청구 조사 의뢰서라는 제목의 공문이었습니다. 이 공문은 경찰이 무시했던 저희의 사기 피해 주장에 대해 국가 공인기관이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공문을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저희를 외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방패였습니다. 저는 김씨 할머니와 다른 연대 멤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들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됐습니다. 이 공문 한 장이면 경찰이 더 이상 민사 문제라고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다시 경찰서로 가서 이 악랄한 조직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합니다. 저희는 심평원의 공문을 들고 피해자 12명 전원이 다시 경찰서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증거를 가진 고발자의 자격으로 말입니다. 저희 피해자 연대 12명은 심평원에서 받은 부당 청구 조사 의뢰서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난번 아들과 단둘이 찾아갔을 때의 초라하고 절망스러웠던 발걸음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12명의 노인들이 단체로 경찰서 로비에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나자 경찰서 안은 순간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노인들의 등 뒤에는 정의와 연대라는 굳건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를 지난번 무시했던 젊은 형사가 아니라 연륜 있는 수사팀 팀장급 형사가 직접 맞이했습니다. 팀장님은 저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팀장님 앞에 심평원의 공문을 가장 먼저 내밀었습니다. 팀장님, 지난번에는 단순 민사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이 서류는 국가기관인 심평원이 이 재단의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저희는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는 조직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팀장님은 공문의 내용을 차분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의료법 위반, 부당 청구, 조직적 은닉 등의 단어에 팀장님의 표정이 점차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과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결국 팀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저희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할머님들, 저희의 초기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심평원의 공문과 피해자분들이 제출하신 조직적 증거는 이 사건이 노인 대상의 계획적 사기이자 중대한 경제범죄임을 입증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저는 사과를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과 분노가 녹아내리는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저희의 용기가 결국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팀장님께 단 하나의 요청을 했습니다. 팀장님, 수사가 끝날 때까지 저희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 연세에 자식들에게 걱정 끼칠까봐 보복이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팀장님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할머님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경찰의 명예를 걸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정식 수사가 시작되자 저희는 희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팀장님의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그 서울의 한 의료재단이라는 곳 찾아가 보니 이미 유령 회사였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들고 재단의 사무실 주소지로 출동했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지 한참 된 먼지만
쌓인 공간만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돈을 입금했던 법인 계좌 역시 최근에 폐쇄되었으며 그동안 입금된 고액의 피해 금액들은 다른 법인으로 분산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팀장님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들은 저희가 수사망을 좁혀오자마자 발 빠르게 조직을 와해시키고 잠적한 전형적인 먹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사는 현재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돈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이름 석자를 내주었고 그 책임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팀장님에게 사기 조직의 행방에 대해 재차 물었습니다. 팀장님,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팀장님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정보를 흘려주었습니다. 수사 중 얻은 단서에 따르면 이 조직이 저희의 수사망을 피해 서울 경기 외곽 지역이 아닌 영남권 소도시로 대규모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부산, 대구, 울산 등 소도시의 노인, 인구가 많은 공원 주변에서 유사한 무료 검진 피해 사례가 매우 빠르게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동네 사기꾼이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노인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거대한 조직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노인들의 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팀장님께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팀장님, 저에게 그 영남권의 새로운 피해자들 명단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직접 찾아가 그 조직을 추적하겠습니다. 팀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위험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때문에 명단 제공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그 지역 경찰과 공조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에게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공조는 느렸고 조직은 너무 빨랐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연대 할머니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할머니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저 재단은 이미 부산으로 도망쳤답니다. 우리가 늦으면 부산의 다른 할머니들이 당합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김씨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산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나이에. 저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잃어버린 제 이름을 되찾을 때까지, 그들의 꼬리를 밟을 때까지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잠적한 사기 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저희 피해자 연대는 고령 탐정단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용기 있는 김씨 할머니, 그리고 박씨 할머니, 최씨 할머니, 총 4명이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4분의 평균 연령은 78세였습니다. KTX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논밭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고향도 아닌 타지까지 와서 이런 싸움을 해야 한다니. 하지만 제 옆에 앉은 할머니들의 눈빛은 절망 대신 단단한 투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저희는 곧바로 영도구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경찰 팀장님이 흘려준 단서, 즉 영남권 소도시에서 유사한 무료 검진 행사가 있었다는 정보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도구는 노인 인구가 많아 저희가 당했던 사기 수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먹힐 만한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낡은 여관에 짐을 풀고 매일 아침 공원, 복지관, 재래시장 입구 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흰 가운을 입은 그 여직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직은 이미 수법과 이름을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김씨 할머니가 지친 얼굴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너무 무모했던 것 아닐까요? 이 넓은 부산에서 유령처럼 사라진 사람들을 어떻게 찾습니까? 서울로 돌아가서 그냥 민사소송이나 준비하는 것이. 저는 김씨 할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그들은 우리 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이 황금밭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이름만 바꾼 채 우리 눈앞 어딘가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넷째 날 아침 드디어 단서를 잡았습니다. 영도구의 한 허름한 상가 2층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부산 건강증진협회라고 적혀 있었고 겉보기에는 영양제나 보조제를 판매하는 곳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무실 앞을 서성이는 노인들의 손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들이 들고 나오는 생소한 영양제 상자를 보던 저는 멈칫했습니다. 상자에 붙은 작은 제조원 스티커, 그 스티커의 디자인은 서울의 한 의료재단 로고와 미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름만 재단에서 협회로 바꾼 것입니다. 저희는 곧바로 작전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공조를 요청하려면 이 협회가 서울의 사기 조직과 동일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장 총명하고 침착한 박씨 할머니가 잠입을 자원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영양제 상담을 받는 척 사무실 내부를 촬영해 오겠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휴대폰 사용법을 다시 한번 익히고 새로운 고객인 척 협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세 명은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앉아 초조하게 박씨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박씨 할머니가 드디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승리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들 해냈습니다. 제가 영양제 상담을 받다가 화장실에 가는 척 몰래 복도 끝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창고 사진 속에는 놀라운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의 한 의료재단이라고 적힌 폐쇄된 법인 명의의 박스 수십 개, 저희에게 청구되었던 줄기세포 시술 심층 상담 기록이라는 제목의 서류 뭉치, 그리고 사기 조직의 매뉴얼로 보이는 새로운 수법 영양제 판매를 교육하는 인쇄물이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부산 건강증진협회가 서울의 사기 조직과 동일하다는 완벽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울의 팀장님께 연락했습니다. 팀장님, 드디어 꼬리를 잡았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건강증진협회 창고 안에 서울 재단의 증거물이 있습니다. 당장 부산 경찰과 공조하여 현장을 급습해야 합니다. 팀장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이 증거는 저희가 찾던 숨겨진 본거지를 밝혀낼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제가 즉시 공조 수사를 지시하겠습니다. 할머니와 팀원들은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십시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부산의 상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를 괴롭혔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진정한 정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 고령 탐정단은 KTX를 타고 돌아오는 길, 이제 곧 다가올 최종 승리를 확신하며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제가 부산 경찰서에 증거 사진을 제출한 직후 서울 경찰과 부산 경찰은 긴밀한 공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부산 건강증진협회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 자리에서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확보한 증거와 서류 뭉치를 통해 경찰은
조직의 본거지인 인천의 한 오피스텔까지 추적했습니다. 그곳에서 조직의 설계자와 콜센터 운영 담당자 등 총 15명의 조직원이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저희에게 검진을 했던 그 흰 가운의 젊은 여직원들도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친절한 봉사자가 아니라 철저히 훈련된 사기꾼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직이 보관하고 있던 장부와 미처 인출하지 못한 현금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팀장님은 저에게 연락해 이 소식을 전하며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부산까지 가셔서 확보해 주신 증거 덕분에 저희가 이 거대한 조직을 뿌리 뽑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역사상 노인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조직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팀장님은 피해자들의 자산 회수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이미 상당 부분을 탕진했기 때문에 100% 회수는 불가능했지만 저희 연대의 노력 덕분에 피해액의 70%를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1,850만 원 중 약 1,300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돈을 되찾는 기쁨보다 더 컸던 것은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났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저희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노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대표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피고인석에 서 있는 그 여자들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공원에서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던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진정한 반성 대신 비열한 후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재판장 앞에서 저희 피해자 연대를 대표하여 진술했습니다. 판사님, 저희가 이 재판에서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이들이 훔쳐간 것은 저희의 노후 자금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평생 쌓아온 정직한 삶에 대한 믿음과 존엄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이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님을, 법과 제도가 저희를 외면할 때 저희끼리 뭉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의 진술은 법정에 무거운 울림을 주었습니다. 결국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중형을 선고받았고 재판은 저희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서울경찰서에서 팀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팀장님은 제게 경찰서장 명의의 시민 감사장을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가 놓칠 뻔한 이 사회의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저는 그 감사장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기는 저에게 1,850만 원의 돈을 앗아갔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공원에 나가면 더 이상 낯선 친절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주변의 노인들에게 저희의 투쟁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기 조직의 수법을 알립니다. 저희의 피해자 연대는 이제 노인 권익보호연대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기를 당했지만 나의 이름은 여전히 세상에 당당하게 서 있다. 우리의 투쟁은 끝났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한 이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기 조직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저희 피해자 연대는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조직의 이름을 노인 권익보호 연대약칭 늘품연대로 바꾸고 정식으로 NGO 등록을 준비했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저희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사기당했다는 낙인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은
여전히 내가 너무 순진해서 당했지라며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죄책감을 없애는 것이 돈을 되찾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연대의 활동을 조직화했습니다. 저희는 전국의 노인 복지관을 찾아다니며 무료 검진 사기 예방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강연의 주 강사는 바로 제가 직접 맡았습니다. 저는 1,85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인간적인 친절을 믿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기는 나쁜 사람이 치는 것이지 당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의 진솔하고 절규와 같은 고백은 강연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강연을 들은 노인들은 비로소 스스로를 책망하는 대신 세상의 악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에서 대변자로 거듭났습니다. 이때 뜻밖의 도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연대에 연락을 해온 것은 가짜 코인 투자 사기에 연루된 노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은 저희가 당했던 의료 사기와는 전혀 다른 첨단 금융 사기에 당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기 수법은 이랬습니다.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후 보장형 인공지능 코인에 투자하라며 접근한 것입니다. 투자 설명회는 화려한 호텔에서 열렸고 계약서 대신 복잡한 블록체인 인증서가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자발적 투자라며 수사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료 사기를 해결한 저희 연대의 경험이 이 첨단 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기 수법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친절한 유혹과 복잡한 서류로 노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는 연대에 가입된 전국의 노인 네트워크를 동원했습니다. 저희는 코인 사기 조직이 주최하는 투자 설명회에 잠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김 씨 할머니는 부유한 투자가 행세를 하며 호텔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유혹적인 언변과 화려한 PPT를 경청하는 척하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코인 조직은 노인 투자자들에게 정부의 비밀 보증서라며 보여준 문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건을 촬영하여 아들을 통해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그 문건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짜깁기 된 위조 서류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저는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이 증거를 제출했고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희 늘품 연대의 활약 덕분에 코인 사기 조직 역시 검거되었습니다. 검거 후 기자회견에서 저는 노인들의 대변자로 서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제 노인들은 더 이상 외로운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서로를 돕고 지키는 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사기꾼도 저희의 존엄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저는 이 모든 싸움을 통해 잃어버린 돈보다 더 값진 사회적 이름을 얻었습니다. 제 삶의 황혼기는 사기를 당한 초라한 시절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운 영웅적인 시절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기 조직 검거 후 저희 늘품 연대의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성과는 국회의 청문회장이 아닌 지역시의회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습니다. 관할 지역구 시의원 한 분이 저희 연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저희의 투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노인 대상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님, 국회의 청문회는 아니지만 시의회 차원에서 노인 대상 서명 계약의 심해 강화 조례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할머님들의 생생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제안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거대 담론이 아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김씨 할머니는 시의원과 함께 조례안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계약 철회 의무 기간 65세 이상 노인이 방문 판매나 외부 검진을 통해 고가, 비급여 상품 계약 시 최소 7일의 숙려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는 무조건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공공기관 인증 필수 노인 대상 건강 관련 행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나 보건소의 공식 인증 번호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 이 조례안은 늘품 연대 조례안이라는 이름으로 시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조례안 통과를 위해 지역 노인 복지관을 돌며 지지 서명을 받았고 풀뿌리 운동에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조례안은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비록 작은 지역의 조례였지만 이는 저희가 이룬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승리였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저희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후 저의 명예는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지역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올해의 용기 있는 시민상 시상식에 초대되었습니다. 수상자는 다름 아닌 저희 늘품 연대 전체였습니다. 시상식은 제가 처음에 사기를 당했던 그 근린 공원 근처의 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수많은 지역 주민들과 피해자 연대 멤버들이 참석했습니다. 시상대 위에서 저는 명예노후증서라는 이름의 상패를 받았습니다. 상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윗사람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정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수많은 노인들의 존엄을 지켜낸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저는 이 증서를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순간, 사기를 당한 바보라고 스스로를 책망했던 그 이름은 이제 정의를 세운 영웅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1,850만 원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싸움을 통해 수백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얻었습니다. 이 상은 제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 연대한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저는 시상식 후 아들과 함께 다시 그 근린 공원 벤치로 향했습니다. 제가 처음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던 그 벤치였습니다. 아들은 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엄마는 저희의 자랑이에요. 저는 벤치에 앉아 햇살 아래 평화롭게 웃는 노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낯선 친절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연대의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잃어버렸던 제 이름 석자가 가장 빛나고 존엄한 이름으로 영원히 새겨졌음을 확신했습니다.